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정책픽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 고도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도 더 튼튼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작전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춘 간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엔 을지 NSC 전체 회의를 열어 전시 상황 대비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 연습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을지 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운영 기준이 나왔습니다. 또 복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살펴봅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출범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874명 규모로 출범하는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합니다. 지방청은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맡습니다.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수사 부서가 신설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부서도 설치됩니다. 또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중대범죄를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범죄나 공수처 소관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로 지자체와 기관에 배분해야 하는데요. 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필요한 곳에 맞춰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금 배분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시기는 2031년입니다. 기존처럼 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요.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합니다. 2028년부터 2년 동안은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 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 자신의 SNS에 갑자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JB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 전쟁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이후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훈련 축소 조정 등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미국 측이 구체적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북미 대화의 걸림돌로 꼽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화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취재진을 만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Sir,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다만 시점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화를 말한 건지 새로운 물밑 대화가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해방패 UFS 연습이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경남 지역에 쏟아진 재난성 호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유지하고 피해 지원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쏟아진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강을 이룬 흙탕물은 자동차도 밀어낼 만큼 위력이 셉니다. 오늘 새벽까지 나흘 동안 경남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비가 더 내리면서 거제에 927mm, 통영에는 751mm의 물폭탄이 퍼부었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재난성 호우가 덮쳤는데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극한 호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1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조 요청도 빗발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00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6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유지하고 피해 지원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제를 포함해서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 대책, 복구 대책을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경상권은 내일 최대 60mm, 모레 2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예상돼 산사태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린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국을 대표할 국가대표 AI 모델이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세 팀으로 압축됐습니다. 정부는 고성능 GPU 지원을 확대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일명 독파모 프로젝트의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정예팀 가운데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는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 정예팀 모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AI 모델 평가 전문 플랫폼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사가 발표한 AI 모델 성능 종합평가 지수 AAII에서도 4개 정예팀 모델이 모두 31점 이상을 기록하며 유럽, 캐나다 등의 주요 AI 모델을 모두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40점을 넘긴 모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보다 2차 단계에서 글로벌 최상위 AI와의 성능 격차도 줄어들면서 AI 3강 입지를 더욱 공고히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성능 향상을 넘어 실제 산업과 공공 분야로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예팀이 개발한 AI 모델이 반도체 공정, 판례 분석, 신물질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국민 AI 경진대회 등 공공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정부는 다음 단계에 진출한 3개 팀에 고성능 GPU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자 AI 모델을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가구당 92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건강보험과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은 얼마일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가구 소득 대비 12.5%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지원의 소득 보전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이전 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경우 46.8%, 가장 많은 5분위는 7.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율과 달리 지급액 자체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컸습니다. 분배 지표의 개선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진위계수는 이전 소득 반영 전 0.325에서 반영 후 0.281로 떨어졌습니다. 진위계수는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연령층의 개선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컸습니다. 5분위 소득 평균을 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이전 소득을 반영할 경우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5분위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현물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계산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 부분이 가미가 되면 계산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거든요. 지출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평균 48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37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의 경우 평균 30만 원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년 대비 의료와 기타 바우처 지출은 증가한 반면 교육과 보육은 감소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2029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이 발표됐습니다. 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같은 해 12월 8일 통지됩니다. 함께 보시죠. 현 고1 학생들이 응시할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됩니다. 성적은 12월 8일 통지됩니다. 시험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를 비롯해 한국사와 사회, 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으로 구성됩니다.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 시험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은 반드시 2과목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29학년도 수능에도 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하는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되었던 수능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탐구 영역의 문항수와 시험 시간은 현행 체제와 달라집니다. 사회, 과학, 직업탐구는 영역별 25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40분이 주어집니다. 출제 형식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수학의 경우 문항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성적 통지 방식은 영역별로 다릅니다.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원점수를 9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만 표기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함께 통지됩니다. 한편 수능 응시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의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박탈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어떤 사회적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시행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건데요. 매뉴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사회 대응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국민 일상을 제약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해야 됐었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제기될 팬데믹에 있어서는 사회 대응 정책을 보다 큰 거 있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사회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매뉴얼은 사회 대응 수단을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개인 보호 조치, 환기, 소독 등 환경 조치, 거리두기와 출입 통제, 시설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입니다. 조치 단계도 체계화합니다. 가장 낮은 권고부터 권고 강화 그리고 제한, 금지까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사회 대응 조치를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 최소 기간만 시행하고 필수 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평시에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의 훈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대응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른 더위에 비까지 적게 내리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벌집도 예년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은 벌과 무더위에 동시에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맨 위쪽에 사람 얼굴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위험한 위치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살충제를 뿌립니다. 긴 스크레이퍼로 벌집을 긁어내자 커다란 벌집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문을 열어놨다 하면 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또 위에 벌집이 큰 게 3개나 있더라고요. 곧이어 화단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풀숲 사이를 살피자 손바닥만한 벌집이 보입니다. 집게로 벌집을 통째로 떼어내 봉투에 넣고 밀봉합니다.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안에 살아있는 벌이 남아있을 수 있어 이렇게 봉투에 밀봉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불볕더위 속 밀폐된 방호복을 입고 이어진 작업. 방호복을 벗자 소방대원 얼굴이 땀으로 범벅입니다. 이 옷 자체가 비닐 재질로 돼 있어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서 아마 한 번 더 하면 탈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집을 떼어내고 남은 벌들을 제거하는데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저도 같은 시간 방호복을 입어봤는데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에 쏘여 이송된 환자는 2만 933명입니다. 이 가운데 78.7%가 7월부터 9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같은 기간 벌 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도 66명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이른 더위에 비까지 적게 내리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벌집도 예년보다 빠르게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출동이 더 빈번해진 게 확실히 느껴지고 예약 건수도 보통보다 20-30% 더 늘어난 체감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벌집 크기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빨리 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해선 안 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고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벌에 쏘인 뒤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염과 벌들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소방대원의 출동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9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외 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함께 이번 경축사에 담긴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대한민국의 목표 뭘까요? 네, 제가 직접 다 봤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고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어하는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다시 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를 통해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기회와 균형, 국민의 삶까지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대외 정책 중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대결과 적대를 줄이고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면요. 네. 올해는 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긴장과 확전을 막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종식하고 정전 체계를 평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한반도의 적대와 긴장을 줄이고 또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광복절 경축사 이런 메시지 하면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한일 관계 방향 설정인 것 같은데요. 관련한 메시지도 나왔죠?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의 지향적인 협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면서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의 신뢰를 위해서는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공감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가깝고도 먼 이웃에서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대외 정책 구상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부터 공연, 스포츠 암표 단속, 사회복무요원 휴가제도까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유림 기자, 먼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화 스포츠 팬들이 좀 반길만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 콘서트나 프로스포츠 경기마다 기승을 부리던 이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네. 오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또 웃돈을 언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제부터 암표를 받아 적발되면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프로야구 팬들이 굉장히 반길 것 같은데 포상금도 준다고요, 신고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표상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네. 또 티켓 예매 사이트는요, 매크로 같은 비정상적인 구매를 막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 신고기관을 두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거래 사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심지어 뭐 정상 구매에서도 2배 이상 비싸게 팔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자, 한편으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은데 관련된 법도 바뀌나요? 예, 그 이른바 무료 주차장 알박기에 대해서 무거운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네. 공영 무료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를 방치하면
첫 적발 때 3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세지니까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서 요즘에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서도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예 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요. 첫 적발부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3번 이상 걸리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 주차장 알박기나 출입구 가로막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또 군 복무나 대체 복무를 하는 청년들의 여건에 대해서도 좀 좋은 점들이 있죠? 예,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휴가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 정기검진을 함께 갈 수 있도록요, 청원 휴가를 최대 열흘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를 마칠 예정이라는 대학원 증명서가 있으면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서 복무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네. 반면 가짜 서류로 대체역에 들어가려다가 처벌받은 사람은 병역 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또 유가족에 대해서 다시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2023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신고를 받는데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제주 밖에 사는 사람은 해외 밖에 사는 사람이나 해외 동포도 도민단체나 제외 공간을 통해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로자 복지 기금을 함께 보통 회사가 운영하는데 여기서 빠졌을 때 관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여러 중소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직원 복지를 위해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회사가 이 공동기금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배분받은 재산으로 이제 자체 복지기금을 만들거나 또 기금 재원으로 다시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회사가 이 의무를 지켰는지 이제 확인할 절차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동기금에서 탈퇴한 회사가 3주 안에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에 탈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복지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근로자 복지에 온전하게 쓰이는지 감시를 강화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책들 기자들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 픽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